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의준입니다. 오늘 저희는 미 국무장관의 말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저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요. 점점 더 6.25 직후 한국과 그다음에 북한이 그다음에 한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움직이던 것과 너무나 유사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 방송에서 말해왔지만요. 여기와 또 비슷한 제가 말한 것과 또 비슷한 현상이 이 루비오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마치 미국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안정을 보장했듯이 미국은 그런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수준은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요즘 시절에는 참 맺기 어려운 조약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집단적인 나토 이외의 다른 걸 구성해서 안전 보장을 약속해 주는 그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는 엄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특히 그렇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끌어올리고 쿠바에 대한 제재를 끌어올리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러시아에 있어서는 제재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참 그것 때문에 말도 많은데요. 왜 트럼프는 러시아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는 말이 많은데 이번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더 할 게 없다. 더 하면 오히려 서로 기분만 나빠지고 이제 제재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인도를 최근에 러시아 문제 때문에 25% 관세를 더 부과해서 총 50% 관세가 됐잖아요. 근데 또 인도는 또 뒤로 또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원유 사지 마. 러시아 원유 사면 우리가 보복하겠다라고 계속 압박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일단 겉으로는 대화를 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그 주변을 압박해서 러시아를 고립해가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오 장관은요, 지난 1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요, 오는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및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이 할 수 있는 것과 제안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하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을 제안할 경우 이는 매우 큰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나토에는 가입시키지 않겠다고 푸틴의 요구 조건이잖아요. 나토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해라. 나토는 안 된다라는 게 푸틴의 요구 조건이니까 그걸 맞추면서 그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습니까? 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미군이 주둔하고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미군이 자동 참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안 된다면 트럼프의 구상 그리고 지금 나오는 주변의 보도를 보면요.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한 나토와 비슷한 어떤 기구나 조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나토 조약 5조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바로 침략을 받으면 그 동맹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공격하게 하는 이런 5조의 핵심적인 조약이 있는데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를 우크라이나에 만들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유럽 정상들이 오고 젤렌스키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요. 루비오 장관은 같은 날 MBC 뉴스 인터뷰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요. 안전보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명칭을 부여하며 강제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유럽 파트너들과 며칠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게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죠. 이번 회담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유럽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휴전을 요구했지만 푸틴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은 영구적 평화 합의이고 단순한 휴전이 아닌 강제력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알래스카 회담에서 푸틴에게 휴전하자라고 했지만 푸틴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 거고요. 이번 전쟁의 최선의 방법은 영구적인 평화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휴전이 아닌 강제력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또 미국이 또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나오는 게요. 루비오 장관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가 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 근데 이거 조금 말이 좀 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말을 안 들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25%의 관세, 10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국무장관은 또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끝낼 최선의 방법은 영구적 평화 합의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매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재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린다. 새로운 제재가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없다. 라고 하면서요. 오히려 새로운 제재가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인도의 25% 관세를 시범 케이스로 부여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 부여할 생각은 없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말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이따 소개시켜드릴 기사를 보면 인도의 50% 관세를 그대로 부과하고 미국 협상단이 인도와의 협상에서 굉장히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믿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희한하게 푸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모습, 사실은 협상을 하려는 딜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은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어떤 공식화한 거고요. 물론 뭐 계속 이런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유럽과의 공동 대응이 아닌 미국의 단독 역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시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럽 정상들과 논의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먼저 안전보장이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미국도 일정 부분 거기에 기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우리 6.25 직후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 6.25 때도 16개국이 참전했지만 결국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건 미국이랑 맺었잖아요. 유엔이랑 맺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안전보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지를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짜는 계획은 좀 단순한 휴전이 아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짜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요. 트럼프가 미국에 대한 안전보장을 약속할 수 있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보다는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러시아의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인 인도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에 미국 무역협상단은 인도 방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50%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미국이 기존에 부과했던 제재에 대해서 풀어줄 가능성이 없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주변국들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루비오 장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 제가 또 이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인도에 대한 초고율 관세를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전격 취소됐다고 합니다. 오늘 27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기존 25%와 합쳐서 총 50%에 달하는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25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됐던 미국 무역협상단의 인도 뉴델리 방문이 전격 취소됐다고 인도 뉴스 방송사 NDTV에서 지난 16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로운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고 양국 간 협상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이번 조치에 앞서서요, 인도산 제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였고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문제 삼아 오는 27일부터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요거까지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건데요. 그래서 양측이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아예 이제 우리 협상 안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협상 일정까지도 아직 잡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27일부터 관세를 부과하는데 25일부터 29일까지 협상단이 가기로 했다가 일정이 취소됐고 그 이후에 협상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27일 관세는 현실적으로 그대로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시범 케이스로 인도를 때리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런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러시아산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만 표적으로 삼는 거는 부당하다. 왜냐? 유럽연합도 러시아산 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1인당 수입 금액으로 보면 인도보다 유럽연합이 훨씬 많습니다. 한 몇 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중에서도 러시아산을 사들이는 EU같이 차라리 그 위선적인 나라들을 제재해라. 왜 우리를
잡느냐라고 인도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는 약 36억 달러, 5조 원 규모의 미국산 보잉 대잠 초계기 6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의 도입 결정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보복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디 총리는 지난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요, 강한 인도를 강조하면서 제트 엔진, 전기차 배터리 등을 포함한 핵심 기술이 자국 내 생산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립 경제를 또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서로 이제 양쪽의 정치적인 프로파간다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라를 때리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의 지지율은 올라갑니다. 멕시코 쉐인바움 대통령은 뭐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권 여당이 거의 망해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뭐 51번째 중위 뭐 이런 걸 올리고 캐나다를 계속 공격하면서 집권 여당이 사실 뭐 지지율 3등에서 다시 1등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카니 총리를 재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디도 트럼프 대통령이 50% 관세로 때리니까 거기에다가 국민들한테 애국주의로 결속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협상단의 협상 일정 취소는요, 이 50%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는 미국과 인도 간의 통상 갈등이 본격적인 보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잘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더 이상 제재를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시작한 제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집행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우회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EU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받아들이는 건 EU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8차 제재까지 가는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했는데요. 특히 EU가 힘이 센 게 뭐냐? 큰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어서 세계 해운 물류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배가 움직일 때는 비싼 보험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 물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잃어버리거나 하면, 바다에 가라앉거나 하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큰 보험사들, 특히 유럽에 있는 큰 보험사들밖에, 아주 오래된 보험사들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EU의 제재가 어떤 그 무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유조선이 그렇습니다. 서방의 제재 강화에 그 유령 함대라고 하죠. 그 러시아의 기름을 몰래 실어나는 유령 함대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서방이 대러 제재 강도를 높이면서 러시아의 유령 함대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난 13일 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올해 새로 편입된 유조선 수는 수십 척에 그쳐서요. 수백 척이 추가됐던 지난해보다 증가세가 확실히 둔화됐다고 합니다. 이 유령 함대는요, 사실 고수익을 누리는 유조선들이 뭐 서방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더라도 러시아의 보험 적용은 또 받습니다. 물론 그 러시아의 보험사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또 다른 문제고요. 일단은 뭐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러시아의 보험사의 보험 적용을 받는데 이런 유령 함대들이 러시아로 수백 척씩 매년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냐? 높은 수익을 보고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올 들어서는 새롭게 편입되는 유조선 수가 수십 척에 그쳤습니다. 들어가면 또 제재를 당하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또 다른 정상적인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매년 수백 척이 들어가면 제재당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시 나갔다가 그럼 또 다른 배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나가는 배는 많은데 들어오는 배가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은 유럽 국가들의 해운 제재 강화에 러시아의 석유 밀수용 선박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뭐 밀 수출하는 거죠. 뭐 수입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해당 선박들은 중국, 인도 등의 석유 수출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인도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있어서 시범 케이스로 때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배들이 더 갈 곳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배들이 대부분 지금 최근에는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왜 이렇게 됐느냐? 유럽연합은요, 지난달
제18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밀수하는 선박 수십 척을 제재했는데요. 이로써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유령 함대 소속 선박이요, 무려 440척에 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수백 척 들어왔다고 하지만 유령 함대라고 얘들이랑 거래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EU나 미국이랑 거래할 수 없어 라고 함대가 440척에 달하면서요, 이 유령 함대 선주들도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게 수익이 좋다고 나갔는데 이렇게 제재당하고 나면 계속 러시아밖에 할 데 없고, 러시아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게 다른 데 쓰지 못하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령 함대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리스크 걸고, 뭐 돈은 좋지만 이 리스크 걸고 러시아산 원유를 수출하는데 이용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기엔 좀 리스크가 너무 커졌어. 라고 하는 곳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되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선박 보험에도 가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유령 함대란 건 노후화된 유조선들이 그냥 들어가서 여기서 러시아산 원유를 실어 나르고 나중에 안 되면 뭐 고철로 팔아넘기고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이게 커지면서, 제재가 커지면서 주요 항만이나 메이저 정유사에게 정박하거나 계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산동성 이런 데는 더 이상 유령 함대 안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왜냐? 거기다 항구에 들어가면 그 항구 자체가 제재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잘 안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령 함대들이 점점 갈 곳을 잃어가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런 고수익 가능성은 여전히 일부 사업자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운과 관련해서 제재 전문 변호사인 리 한슨 씨는요, 유령 함대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일부 운송업체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고수익을 원하는 낡은 선박을 가진 사업자들이 유령 함대에 계속 들어가게 되고 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문제는 뭐냐?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여기서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지만, 이 유령 함대가 가장 많이 지나가는 길목이 대한해협입니다. 우리 동해 바다를 통해서 내려가거든요. 왜냐? 러시아의 동부, 이 극동 지역에서 나오는 원유들은 다 이 동해를 통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도 가고, 뭐 더 밑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가는데요. 이 동해가 가장 유령 함대가 많이 다니는 백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동해가 굉장히 오염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령 함대 부분은 우리 한국의 국익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